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이만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며 저는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충북대학교에 입학하였고 4년 동안 물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들,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물리, 도대체 인생에 쓸모 있을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연구 내용, 그리고 회사에서 경험한 것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물론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각 학년별로 약 5에서 10% 정도는 학생들이 매우 강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저는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반면 상당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양자역학, 통계역학, 전자기학 왜 배워야 되는지, 이것들을 배우면 정말로 나의 미래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물리 어렵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고민들을 혼자 하면 매우 외롭죠. 그러나 누군가 고민을 같이 해준다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교수님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참 동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양자역학, 통계역학, 전자기, 역학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르치면 정말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나도 어렵게 배웠지만 학생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지. 결국 교수님들도 같은 고민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민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는 학벌 사회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리가 어렵잖아요. 물리도 어려운데 수학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에게 직면한 고민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 공부해서 내 인생, 내 직업에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걸까? 쓸모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 물리학이란 무엇일까? 둘째,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인생은 여러분들의 직업과 관련된 그런 인생이 되겠지요. 먼저 물리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연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도 다들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물리학이란 무엇일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물리학이란 것은 만물의 운동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만물이고 두 번째는 운동 법칙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만물, 그리고 운동 법칙을 탐구하는 것. 우리가 만물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만물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만물의 운동 법칙을 탐구할 수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만물은 사실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경험하는, 보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들을, 물체들을,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지만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제 옆에는 휴대폰이 있고 책상이 있고 컵이 있고 컵에 담긴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셀 수도 없는데 과연 우리가 만물을 알 수 있을까? 물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알아가는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하나 물리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다음의 방정식이 매우 익숙하지요. F는 ma.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이 방정식에서 말하는 것은 질량 그리고 힘의 관계입니다. 어떤 물체의 질량이 주어지고 그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를 알 수 있고 그 가속도를 통해서 두 번 적분을 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량이란 것이 중요하고 그 질량에 가해지는 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과나 축구공, 농구공, 달, 태양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하지 않아요. 질량이 같고 작용하는 힘이 같으면 어떤 물체든 다 같은 운동인 것입니다. 사물 하나를 따로따로 배우지 않고 우리는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운동 법칙을 갖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6개 방정식은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자기학을 연구했는데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해서 딱 6개 방정식으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다시 또 전기장이 생긴다. 자기 홀극은 없다. 물질 내에서 전자기를 고려할 때는 D필드와 H필드를 고려하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전자기 현상을, 어떤 특정 전자기 현상을 가정하지 않아요. 라디오 들을 때 전자기파나 아니면 우리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5G 이런 전자기파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자기파에 다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가 사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은 슈리딩거 방정식을 1차원에서 기술한 겁니다. 슈리딩거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해밀토니안입니다. 해밀토니안이 같으면
그리고 파동함수의 이니셜 컨디션이 같으면 그 후속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다 같은 겁니다. 이로부터 터널링 효과, 확률론적 인과율, 선택의 원리, 불확정성 원리,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물이 어쨌든 해밀토니안이 같으면 다 같은 것이죠. 특정 사물을 구분해서 우리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이 되면 상대성 이론을 배울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또는 에너지가 있으면 시공간이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구조,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배워보면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라는 물질이 시공간의 구조를 그렇게 바꿔서 물체는 마치 자연스럽게 지오대식이라는 커브를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외에도 우리가 통계역학 또는 다른 여러 물리를 통해서 우리는 만물에 적용되는 이론들을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를 배우면 한 가지 약점이 생깁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특정 사물 하나를 갖다 놓고 설명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릴 거예요. 보시는 그림은 헬렌 켈러 여사가 셜리번 선생님께 물이란 단어를 배울 때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아마도 헬렌 켈러는 물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물이 흐른다는 이런 동력학을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배웠던 그런 물리의 기본 법칙들, 만물에 적용되는 기본 법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물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경험하는 물조차도 우리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물에 적용되는 공식을, 그런 이론을 특정 사물 하나에 적용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체를 이해하려면 네비어-스토크스 방정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비어-스토크스 방정식은 유체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 유체의 흐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체가 흐를 때 유체의 density 그리고 유체의 viscosity, 즉 유체의 밀도와 질량이 중요한 파라미터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유체의 velocity field, 주어진 공간, 시간에서 유체의 흐름을 알면 그것을 적절히 미분해서 특정 인터페이스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에 적용되는 그런 이론을 우리가 배웠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물 하나를 우리가 설명해보라 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특정 사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정 사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학부 연구 그리고 대학원 과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연구실을 선정을 해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연구할 때는 특정 사물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특정 오브젝트,
또는 그 사물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론 물리를 보다 고급 이론 물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물질들을 가리켜 우리가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미국 물리학회 뉴스에서 제가 발췌해온 것인데요. 소프트웨어에는 콜로이드, 폴리머, 멤브레인, 그리고 유체 인터페이스, 서피스, 액티브 매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랩에서 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큰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가 생체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는 복잡한 폴리머 용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그런 슬러리 용액, 콜로이드 용액의 일종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필트레이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장비를 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연구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개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피직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켈빈 이퀘이션 들어본 일 있습니까? 네, 아마도 들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4년 내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정규 교과 과정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나노 컨파인드 된 시스템에서 액체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켈빈 이퀘이션을 가지고 뭔가 이해를 하고 이 나노 유체 시스템을 우리가 기술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디퓨전 이런 건 이제 4학년 되면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통의 디퓨전은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MSD, 루트 민 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MSD가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하는데, 액티브 매러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는 텀들이 있습니다. 자체 모터 구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매러가 어떻게 공간에 디퓨즈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또한 레올로지라고 하는 유변학을 이런 리버스 크로스 운동방지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툴을 쓰죠. AFM, 튜닝 포크,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옵틱스,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론을 또한 상당히 씁니다. 물론 실제 이론 물리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실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코딩을 좀 배우게 되고요. 저희 랩에서는 이런 AI,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적용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우리 하는 연구, 이 사이언스를
인더스트리에서 사이언스를 발굴하고 그 사이언스로 기술을 만들고 다시 또 인더스트리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연구의 비전입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학부 연구생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의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사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가슴 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연구는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소위 꼼꼼한 그런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계속 고민해야 되고 경쟁보다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랩이 바로 저희 랩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만든 그런 컬처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컬처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물리 인생에 과연 쓸모 있을까? 먼저 우리가 물리학이란 무엇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피직스는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쓸모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나중에 직업과 관계된 그런 회사에서 우리가 배운 물리가 과연 쓸모 있을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 물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혼자 물리 전공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화학, 화공 또는 생물학과 이런 전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리를 전혀 몰라도 회사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회사라는 곳은요, 신입사원들에게 회사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습득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내가 이런 전공을 했으니까 반드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공을 100% 맞춰서 회사 가는 경우 매우 드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학문 체계를 배운 것이고 그 체계를 배우는 능력,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회사에 가서 새로운 체계를 금방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회사, 처음에는요, 그 회사 일과 물리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 말고 회사에서는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공정에서는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온도, 습도, 심지어는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그 여파가 어떻게 올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런 지진 관리, 어떤 진동에 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환경 관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 입자인데요. 수십 나노부터 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이런 미세입자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웨이퍼 위에 이런 미세입자가 떨어지게 되면 웨이퍼에 불량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을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10나노 입자가 어떤 공정 중에 표면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칩이 불량이 나겠죠. 자, 미세 입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은 벤치마킹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IBM이 그렇게 반도체 공정을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IBM을 벤치마킹합니다. 어떤 한 회사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름 1마이크로인 입자를 1000개 이하로 관리하더라. 다른 회사를 봤더니 지름 100나노 입자를 100개 이하로 관리하더라. 이거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이게 1000나노 입자를 100개, 100나노 입자를 1000개 이하로 관리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작은 건요, 더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큰 입자를 어떤 특정 값으로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작은 입자를 어떤 특정 값으로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런 벤치마킹 이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런 기준을 만들려면 반도체 공정을 이해해야 되고 확률에 근거한 정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물리를 전공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를 배우면 대충 반도체 공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반도체 공정을 알게 되고 또한 물리라는 어떤 수학적인 기술 방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률을 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미세입자 관리를 어떻게 했을 때 불량이 몇 퍼센트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입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이론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제시를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 반도체 공정에서는요, 여전히 불량 발생 이야기를 할 텐데, 예전에는 설계나 공법이나 장비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불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는 소재에 의해서도 불량 발생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소재는 100% 다 순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순수, 가장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초순수조차도 그 안에 미세 입자들이 많고요. 그 안에 불순물 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초순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벌크 용액들의 불순물 입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앞서 제시했던 그런 질문과 동일한 비슷한 종류의 질문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도체 공정 노드가 7나노에서 5나노 약 30% 감소했으니 불순물도 감소시켜야 되는데 몇 퍼센트를 감소시켜야 되느냐 그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도대체 공정 노드가 7나노에서 5나노로 가면 또는 그 이하로 가면 불순물 관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이 또한 물리를 전공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고 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때는 참 흥미로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는데요.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저에게 자유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유시간, 그 하루를 제 마음대로 쓰는 거죠. 세상에 그런 회사가 있을까 싶은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20%. 자기 일과 시간의 20%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다른 일을 해도 된다. 그와 비슷한 일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봤던 건 뭐였냐면, 반도체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 필터 업체는요, 세계 최고의 필터라고 하면서, 저희 반도체 라인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최고의 필터니까 최고의 성능일 것이다. 그런데 필터 업체에서는요, 필터의 성능을 규정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표준 용액이 있습니다. 자체 사용하는 표준 용액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필터링 그 메커니즘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채를 거르듯 그렇게 필터링이 된다고 생각해요. 채라고 왜 저희가 어떤 그래놀라 파티클, 예를 들면 이렇게 콩이나 이런 걸 채로 거르면서 원하는 것은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고 걸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필터링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용액의 그 입자와 그리고 액체를 매개해서 필터 미디움하고 상호작용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자가 정말 클 때는 그런 채로 거르듯 그렇게 필터링이 되는 거고요. 입자가 작을 때는 입자와 미디움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미세 입자가 미디움에 걸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터의 성능은 필터링 대상 용액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터 생산 업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용액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것이 필터는 필터링 대상 용액을 이용해서 시음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려면 반도체 업체 그리고 필터 제조업체, 소재 제조업체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해본 일이 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필터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필터링 메커니즘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물리를 잘 배워놓으면 물리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상호작용, 물리에서 배우는 그런 포멀리즘, 그런 모델링 기법, 이런 것들을 직접 쓰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따로 공부해서 새로운 분야에 가서도 내가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런 전혀 새로운 필터링 메커니즘,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것이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이것도 또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미세 입자를 측정을 보통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죠. 그런데 광측정의 선형성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측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 곡선이 보이죠? 그리고 파란색 곡선이 보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하면 검은색이 돼요. 그 합한 것을 제가 오른쪽에 그렸습니다.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를 합하면요, 이렇게 핑크색 데이터가 되는데 그게 바로 검은색 데이터와 일치를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선형성이 있다
리니어리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선형대수를 배웠으면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특정의 선형성이 있다는 말은요, 이 선형성을 가지고 그 다음 논리를 쭉 펼 수가 있어요.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 벡터 공간에서의 시스템으로 광 측정을 벡터 공간으로 가져와서 뭔가를 기술을 하면 우리가 모두 다 행렬 계산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광 측정, 라이트 스캐터링 문제를 선형성을 가지고 와서 리니어 알제브라로 바꾸는 거죠. 이런 선형성부터 시작된 이런 아이디어의 전개는 바로 물리를 배운 사람만 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광학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선형성, 벡터 공간,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배우면 거기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벡터 공간은 어떤 디스크리트한 그런 벡터들의 연속인데요. 힐버트 스페이스는 아예 그 안에 함수들이 들어와서 연속적인 그런 컴포넌트를 갖는 그런 벡터, 무한 차원의 벡터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그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다시 접근해서 다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물리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 처음 여러분이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리가 과연 나의 직업과 관계된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물리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앞서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회사 일과 물리의 관계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물어봐도 자기 전공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유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냥 일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접근으로 우리가 회사 일을 할 때 또는 나중에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할 때 전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고 기존에 못 풀었던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를 잘 배워놓으면 그리고 그 물리를 여러분들이 위해 쓰면 그 물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연성물질 연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오른쪽에 보시는 QR코드를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그냥 스캔하시면 됩니다. 저희 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저에게 직접 오셔도 되고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물리가 저는 생각해보면 물리를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유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때문에 제 인생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물리가 있어서 풍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